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각의 이해, 뇌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그 데카르트의 말은 오늘날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나의 뇌는 활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감, 자신의 의식은 정신기능을 관장하는 뇌의 활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또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 즉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런 분야는 현대 심리학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각종 그 감각 정보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선택하고 또 압축하고 또 정교하고 변형하고 저장하고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뉴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세포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론이 있고 각각의 뉴론은 다른 뉴론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부위를 우리가 보통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평균 10,000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뇌에는 약 1000조 개의 이런 어마어마한 시냅스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인가를 배우면 이런 뉴런과 시냅스의 활동, 모양, 연결 구조 등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시냅스에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또 엔돌핀 등은 이런 수십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은 수면이나 배고픔 같은 이런 생리적인 차원부터 또 우리의 정서나 기억, 학습 등에 이르는 아주 복잡한 마음의 기능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모자라거나 혹은 과다해지면 편두통이나 불면증부터 또 알츠하이머, 파킨슨, 조현병,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 과정은 결국 우리 뇌의 화학물질의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기쁨, 심지어 사랑과 또 우리의 기억까지도 모두 화학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0년 드웰과 그의 동료들이 저명한 심리학 학술지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우리의 몸, 즉 뇌도 우리의 몸이죠.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진통제를 복용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 등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타이레놀, 개보린, 펜잘, 반피린 이런 그 이 안에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드웰과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신체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성분이 마음의 고통도 경감시켜주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실험에서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는 대학생들 중에 진통제를 꾸준히 복용하도록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진통제를 복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정신적 고통이 크게 줄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왕따와 같은 그런 사회적 따돌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연을 당해서 혹은 시험에 낙방해서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떠나보내고 우리는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와 발가락이 아플 때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아픈 신체 부위가 다르다고 우리가 다른 진통제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진통제가 따로 있고 발가락 진통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고통도 결국 뇌의 정보 처리의 결과입니다. 고통스러운 신체 부위가 어디든 동일한 뇌 영역, 즉 우리 뇌의 배전측 대상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 또 전측 섬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이 활성화됩니다. 고통을 느낄 때. 흥미로운 점은 왕따를 당하거나 실연을 당해서 고통을 느낄 때에도 그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통제 성분은 이들 영역의 신경 반응을 억제시켜서 결국 그것이 신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고통에 있어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어디 그것이 고통뿐이겠습니까? 모든 마음의 현상은 뇌의 활동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뇌의 그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자면, 우리 뇌는 일단 매우 복잡한 기관이고, 첫 번째로. 둘째는 복잡한 정보 처리 기관이라는 점. 이 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수많은 마음의 기능들이 뇌 곳곳에 국지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에는 말하는 영역, 또 듣고 이해하는 영역, 보는 영역, 또 뭐 엄지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네. 심지어는 뭐 엄지손가락도 움직이게 하는 영역과 그것에서 촉감을 느끼는 영역, 이런 것도 다 뇌에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손의 감각을 최종 느끼는 곳은 사실 손이 아니라 손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체감각 영역인 거죠. 네. 즉 우리가 아무리 멀쩡한 손이 있어도 손을 담당하는 그 뇌 영역이 손상되면 우리의 손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해서 손이 없는 사람도 손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환상지, 팬텀 림, 환상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고로 손이나 발을 잃은 환자들이 더 이상 없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가렵거나 혹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신체 부위를 담당했던 뇌 영역은 여전히 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지화된 수많은 영역들은 다시 복잡하게 연결되고 활성화되어 다양한 행동과 심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동차가 무엇이고 무엇인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목적적인 측면에서 자동차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운송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 즉 뭐 연료가 점화되고 폭발하고 또 뭐 상하 피스톤 운동이 일어나고 회전 운동으로 전환돼서 뭐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의 하드웨어, 구조적인 측면, 뭐 엔진의 모양, 합금으로 된 그 차체, 뭐 핸들이 있고 4개의 바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즉 자동차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나 과정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인간의 마음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동하고,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하드웨어, 즉 뇌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인간의 마음을 화학 물질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인간의 고귀한 마음을 그렇게 물질로 환원해서 단순화시키고 심지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경세포인 뉴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기화학적 변화부터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한 정보 전달, 그리고 수많은 뉴런들이 신경망을 형성하면서 처리하는 정보,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이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마음의 현상에 이르기까지, 마음은 화학 분자 수준부터 커다란 뇌 영역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 문화적인 수준에서도 또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두 개의 차원에서 마음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부분만 만지고 이야기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